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한 궁궐의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와 끝을 스치고 촛불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떨고 있는 밤. 그 속에서 저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상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통명전 앞마당에 울려 퍼지는 곡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생생하게 배어들었죠.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늘 가장 고요한 순간이더군요. 겉으로는 슬픔으로도 가득 차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한 운명이 조용히 발을 들이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금 위치랑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몇 시에 이 긴 조선의 어둠을 함께 걷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은은한 소리를 만들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찰리 51년 겨울.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28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 그날 궁궐은 깊은 겨울과도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마당의 돌길 위에 쌓이는 건 눈이 아니라 울음과 한숨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궁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발끝조차 조심스레 옮겼어요. 슬픔 앞에서 소리란 사치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현빈조 씨가 쓰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 저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이 제 손끝까지 전해졌죠. 마음속엔 아무런 욕망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충성 그리고 작게 남은 애도 주인을 떠나보내는 궁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저 사라지듯 움직여야 하는 존재. 그런데 그 순간 손을 잠시 멈춘 찰나에 느껴지는 기묘한 시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죠. 그런 시선은 숨이 얼어붙도록 확실하거든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그것도 감히 누군가. 왜일까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눈물을 닦던 손이 멈추고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을 때 그분의 시선이 제 뒤에 걸렸습니다. 궁궐의 규율은 무겁습니다. 궁녀가 왕의 시선을 받는다. 상상도 못할 일. 마치 고요한 연못 한가운데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아무 소리 없는 파장이 번져나가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을까요? 뒤돌아보지 않아도 저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권력은 늘 달콤한 유혹의 향기를 품고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숨조차 삼켜버리는 독이기도 하죠. 영조의 눈빛은 날카롭고 따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죠. 그 시선은 카리자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걸 줄 것처럼 다정했지만 결국 모든 걸 앗아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장면들은 늘 양쪽으로 해석되죠. 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 한가? 저는 그저 그날 한겨울 공기 속에서 숨쉬던 작은 인간이었을 뿐이었어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조선시대 궁녀들은 궁궐 바깥의 하늘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웃기죠? 말 그대로 하늘조차 허락되지 않은 삶. 요즘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하늘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카페라떼 생각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왕이 멈춘 그 시선,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이 가볍지 않을 거란 걸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님에도 누군가의 선택이 내 길이 되어버리는 운명. 조선시대엔 특히 여자의 운명이란 종이처럼 찢기기 쉬웠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국가의 운명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궁녀에게 도망은 없습니다. 수천 개의 벽과 눈동자들, 그리고 운명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날 저녁 찬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당에 촛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죠. 등불이 꺼지면 누군가 떠나는 거야. 오래된 속담이에요. 옛사람들은 그런 걸 참 믿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그 꺼진 불은 현빈 조 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제 삶의 끝도 함께 예고한 불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한숨, 아무도 보지 못한 시선, 그리고 불붙기 시작한 운명.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잔인할지, 얼마나 뜨거운 피를 삼킬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게 만들지. 다만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 겨울이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나가기를. 그러나 역사는 조용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날 그 시선이 시작된 순간부터는요. 상중의 밤은 원래 숨조차 조심스레 쉬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촛불은 흔들리지 않게 낮게 켜두고 말소리는 물속처럼 잠겨야 하고 웃음은 금기, 숨결조차 조용히 흘러가야 했죠. 그런데 그 겨울밤 궁궐은 전혀 다른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어요. 예법이란 건 궁녀에게는 생명줄이니까요. 상중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파멸이었죠. 아니, 숨소리만 조금 커져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밤, 그분이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기억해요. 겨울 기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온 세상이 흘러가는 길이 바뀌는 소리처럼 들렸죠. 문화, 그 한마디. 마치 내 이름이 갑자기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음성. 평생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궁녀는 이름조차 소리내어 부르기 어려운 존재니까요. 머리를 더 깊이 숙였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도 티내면 안 되죠. 궁녀가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말을 아꼈어요. 왕의 침묵이 진짜 두려운 법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공기를 누르고 가슴을 쥐어짜고 운명을 바꿉니다. 와라. 그 한마디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상중의 침전.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 밤 궁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다면. 하지만 누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금단이었고 그 금단은 너무도 뜨겁고 위험했습니다. 왕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칼날처럼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한 여인의 운명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제 경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당한 운명이었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는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순간 이미 도망칠 길은 없었어요.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자유가 없구나. 궁녀가 자유를 가져본 적이 없으면서도 잃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마치 오래된 감옥에서 잠깐 문이 열린 적이 없는데도 닫히는 소리가 들린 기분.
그 밤 모든 게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엔 소리가 가득했어요. 겁, 불안, 떨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 혹시 이게 기회일까? 하지만 곧 그 희망은 죄책감으로 바뀌었죠. 상중에 웃는 건 금기, 상중에 꿈꾸는 것도 금기, 상중에 사랑받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죠. 상중에 색을 가까이 한 왕은 영조뿐이라고.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저. 이 말은 마치 농담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겐 웃음이 아니라 칼이었어요. 궁중 예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았죠. 그 행동은 조선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왕도 예법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 밤 예법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무너진 건 예법뿐만이 아니었죠. 제 평범했던 삶도 함께 무너졌어요. 학자들은 지금도 싸워요. 그녀가 유혹했는가? 그녀는 희생자였는가? 웃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저조차 대답할 수 없어요. 그저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밤 이후 궁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속삭임, 빈정거림, 두려움, 그리고 조용한 억울함. 궁에서 관계란 그날부터 무기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상한 사실 하나. 그 시대엔 상중에 뜨거운 국물 먹는 것도 금기였대요. 왜냐하면 뜨거운 걸 먹으면 욕망이 일어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왕은 국물보다 더 뜨거운 금단을 건드렸죠. 궁중 예법이 왜 생겼는지 그날 알았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가두기 위한 거였다는 걸.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전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장례가 끝난 뒤의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울음소리는 멎었고 흰색 상복 대신 검소한 비단옷이 다시 복도를 스쳤지만 마음속에 남은 찬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슬픔이 지나가면 평온이 온다는 말. 궁궐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슬픔이 지나가면 바로 욕망이 올라오고 욕망이 피어나면 의심이 뒤따릅니다. 궁이란 곳은 애도도 권력의 한 수로 변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자리에 섰습니다. 현빈조 씨가 살던 처소. 왕의 명으로 그 방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바람이 꺼졌어요. 그 방, 고인이 남긴 숨결이체에 사라지지 않은 침전.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전혀 달갑지 않았다는 것도요. 궁녀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앉아있던 사람은 왕세자의 빈이었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눈빛은 두려움, 질투, 연민,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가만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하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궁녀가 한 방에 들어오는 건 명령에 따른 복종일 뿐이죠. 그런데 빈의 방으로 들어오면 그건 이미 새로운 길 혹은 새로운 추락의 시작입니다. 처소는 은은한 향으로 가득했고 비단 침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살짝 손끝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 안에 깃든 권력이 피어오르는 느낌. 무서웠어요. 그때 영조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여기에서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그 음성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깃든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불편함이라니요. 속으로 웃었죠. 불편함은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발걸음 하나, 눈짓 하나, 숨 한 번 내쉬는 것까지 모두 계산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명령을 따르는 존재였어요. 이제부터는 명령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에서는 누가 웃는지보다 누가 조용히 웃지 않는지를 보는 법이 중요합니다. 조용함 속에 칼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조선의 예법은 고요함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고요함은 군주의 덕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엔 늘 피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조선시대 궁궐에서 너무 말을 아끼는 사람을 두고는 저 사람은 칼을 감추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 말 안 하면 차분하다고 칭찬받는데 말이죠. 역시 시대가 변하면 예절도 변하는 법이에요. 그날 밤 새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가 제 얼굴 위로 떨리며 마치 경고처럼 보였어요.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궁녀는 원래 주인을 섬기는 존재인데 이제 저는 주인의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축복이었겠죠. 하지만 제겐 축복보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강한 자의 곁은 따뜻하지만 그 웜트는 언제든 불길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왕이 내 곁에 머문다면 누가 나를 지키는가? 권력자 옆에 선 사람은 늘 표적이 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궁이라는 곳은 사람이 타인의 발을 밟으며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누군가의 발밑이 되었고 누군가는 제 발밑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어쩌면 이미 거대한 수레의 바퀴 아래 걸린 돌 같았어요. 그 수레가 멈출지 나를 부서뜨릴지는 이제 운에 맡길 뿐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방, 새로운 향, 새로운 옷, 새로운 운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권력은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언젠가 피로 갚게 되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길이 나를 삼키지 않기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새벽이 오면 궁궐은 언제나 차갑게 깨어납니다. 은은한 북소리가 허공을 울리고 궁녀들의 옷자락이 돌계단을 쓸며 지나가죠. 하지만 그 아침 새벽 공기는 평소보다 더 얇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숨 쉬는 것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더 이상 저는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진한 그림자가 되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위험해졌습니다. 문씨, 오늘은 내전에 들라. 그 명이 내려왔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조금 흔들린 걸 스스로 느꼈어요. 1053년 저는 정식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녀에서 종사품 수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품 수기. 왕실 서열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 벽인지 아시죠? 양반 가문에서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낮은 신분의 궁녀였던 제가 그 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공기가 흔들렸어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가장 큰 소리일 때가 있거든요. 대신들이 왕 앞에서 상소를 올렸죠. 예법을 어기는 책봉이옵니다. 궁녀를 후궁으로 삼는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의를 말하는 듯 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건 두려움과 정치 계산이었죠. 영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했으니 그리하라.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규범을 뒤집었습니다. 조선의 예법, 체계, 질서 모두 그의 한마디 아래 굽혀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된 것이구나. 왕의 사랑은 축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사랑이든 총애든 그것도 권력의 방식이죠. 웃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조선시대엔 후궁의 뼈가 비단에 쌓여 묻히기도 했어요. 왕의 사람이었다는 증표로요. 근데 가끔 그 비단은 피로 물들었답니다. 왜냐면 질투는 칼보다 날카롭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나는 지금 비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비단이 감쌀지, 내 목을 죄일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저의 책봉식 날. 궁녀들이 줄 맞춰 서 있고 내전의 바닥은 기름칠한 듯 반짝였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뼈까지 스며들었어요. 차갑고 무겁고 숨을 쉬기 어려운 그 자리. 저는 머리를 숙이며 속삭였죠. 부디 나를 지켜주소서. 근데 그건 기도라기보단 포기였어요. 기도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권력의 첫 순간은 언제나 조용해요. 조용함 속에서 칼이 움직이고 미소 속에서 칼날이 반짝입니다. 대신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왕의 결정은 곧 하늘의 뜻이니까요. 적어도 겉으로는. 궁녀들 중 몇 명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 눈 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었죠. 너도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 예언 같은 시선은 나중에 모두 현실이 됩니다. 궁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궁은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올린 숨도, 우리가 삼킨 눈물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씨의 책봉은 조선 왕실 질서 파괴의 출발점이었다. 또 어떤 이는 말하죠. 그녀는 단지 선택된 희생자였다. 둘 중 무엇이 맞을까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그 순간부터 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 말이 되었다는 것. 밤이 되자 제가 새로 받은 처소에 옷과 비녀, 향들이 채워졌습니다. 궁녀들이 조심스레 정리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죠. 부럽다. 무섭다. 불쌍하다. 그 말들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부러움, 두려움, 연민. 그리고 그 속엔 또 다른 감정, 의심. 새 옷을 손끝으로 만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웃음은 사치였어요. 그 밤 처음으로 깨달았죠. 권력을 얻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는 것을. 왕의 선택을 받은 후부터 제 하루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방식조차 달라졌어요. 예전엔 허리를 굽히고 눈을 내리깔고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죄였죠. 이제는 눈을 굽히는 순간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왕의 사람이다. 그 시선들 속에는 질투, 경계,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궁궐 안에 잔잔한 바람이 돌았습니다. 옷고름을 여미는 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발걸음에 옅은 기쁨이 실리는 듯한 날. 그날 저는 첫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754년 화련공주. 작고 따뜻한 한 생명이 제 팔 속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이가 제 손가락을 움켜쥘 때 마치 제 운명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했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리지만 그날만큼은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나의 새 아침이다. 하지만 딸의 탄생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다른 소리도 함께 퍼졌습니다. 정적, 다들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탄생이 축복이자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왕실의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그 어머니의 입지가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듯한 온기를 품었죠.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백 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이를 갈고, 누군가는 기도했겠죠. 부디 나를 보지 않기를. 꽃이 피면 나비가 모입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벌도 몰려오죠. 그 두 종류가 함께 날아올 때, 그게 궁이라는 공간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나를 구원해 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이끌지요. 옛 지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얻으면 기쁨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걱정을 얻는다. 그 말처럼 제 품속의 따뜻함은 곧 냉기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궁의 모든 시선이 이제 저 혼자가 아닌 저와 제 아이를 향했으니까요. 그리고 참 이상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에서 아기 태몽은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습니다. 송아지가 뛰노는 꿈을 꾸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 태몽은 기록에 없습니다. 누구도 제 꿈을 묻지 않았죠. 궁녀 출신의 태몽 따위, 역사의 귀는 거기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옹주가 숨을 쉴 때마다 제 가슴속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는 듯 했죠. 그러나 궁궐에서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아이가 세상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서는 이미 위스퍼스가 돌고 있었어요. 궁녀 출신은 아이의 운명을 가릴 수 없다. 이 아이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잔인하게도 궁이 사람들이 만든 예언들은 언젠가 현실이 되곤 했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품고 잠을 재울 때면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 너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 하지만 아이는 몰랐죠. 작고 따뜻한 숨을 고르게 쉬며 어둡고 차가운 궁의 천장 아래에서도 평화롭게 꿈을 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주 잠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궁에서는 행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예고편일 뿐 본편은 언제나 시련이죠. 화련공주가 태어난 순간 제가 얻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궁의 새 계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꽃보다 칼이 먼저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던 그 따뜻한 순간이 지나가고 궁궐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의 말 대신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왕의 자녀를 품은 여인, 오래 살아남을까?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의 무게죠. 그리고 그 무게는 제게만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 피와 연결된 사람들, 그들도 갑자기 세상의 한가운데로 밀려났습니다. 제 오빠 문성국, 원래는 궁 안에서 작은 자리, 별감으로 조용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궁이 되자 그의 신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문성국 나리, 오늘은 왕이 부르셨답니다. 문씨 일가가 드디어 집안을 일으키는군.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경계와 탐욕, 조롱이 섞여 있었죠. 궁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른 100명이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니까요. 문성국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누이야, 나도 조심해야겠지? 그때 저는 잠시나마 편안한 웃음을 지었어요. 오빠, 우리 조용히 살아가요. 그러나 궁이란 공간은 조용히 살게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욕망의 기름 냄새를 맡고 서서히 불꽃이 되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성국은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별감들과 가까워졌고 조정 대신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고 특히 세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죠. 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문성국은 단지 왕의 총애를 믿고 행동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하죠. 문씨 일가는 처음부터 야심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야망이든 누군가의 생존이든 결국 궁에서는 둘 다 같은 모양입니다. 세자, 사도세자.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구에서 고서를 뒤지며 밤을 지새우고 분노와 우울 사이를 헤매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지는 모습을 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못마땅해 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틈은 깊어지고 그 틈 사이에 문성국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오늘 그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세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혈을 꾸짖었습니다. 세자가 학문보다 무예를 가까이 합니다. 작은 보고들이 점점 왕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말린다면 누이도 세자 편이냐? 라는 소문이 돌 것이었죠. 권력은 항상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의 편인지 말해라. 그리고 침묵도 답입니다. 저는 그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언젠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문성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궁궐의 바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어떤 이는 다가와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멀리서 절을 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한 게 이런 것이었을까? 그러나 궁은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궁에서는 답도 이미 정해져 있고 길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궁궐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누군가가 그를 밀어 떨어뜨린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의 시선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을 햇빛이 비단 창호지를 스치며 흔들릴 때 그분의 눈빛은 한순간 제 눈을 붙잡았죠.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세자의 눈빛 속에서 미래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그 창이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제 뼛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궁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돌바닥의 서늘함이 아니라 불길한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줄 알았던 길은 사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세월은 궁궐에서 유난히 느리게 흐릅니다. 밖에서는 꽃이 피고 지고 비가 오고 해가 지지만 궁 안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천둥처럼 울리죠. 그리고 그 변화들은 늘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세자, 밤마다 서책을 뒤적이고 낮에는 눈동자가 번뜩이며 허공을 응시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던 그분. 그분의 어깨 위에는 왕이 될 운명과 아들이라는 족쇄가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결국 증오가 되었죠. 저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 사이에 깔린 그림자였죠. 가을이 깊어지던 날이었어요. 바람이 서늘했고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문을 닫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왕과 세자의 말다툼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만큼 칼날이 번뜩이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리 방종할 셈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세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닌 깊은 포기의 웃음이었죠. 지금 전하께선 저를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공기는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자 싸움이 아니라 왕과 왕이 될 자의 싸움이라는 걸. 문성국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 상황을 기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누이야, 저분은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말 조심해. 왕실의 일에 섣불리 끼어들면 안 돼. 문성국은 웃었습니다. 이미 우린 그 판 위에 올라탔어.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는 세자가 울부짖고 왕이 등을 돌리고 문성국이 제 손을 잡아 끌며 검은 문을 향해 걸어가곤 했죠. 옛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데 능했습니다. 꿈에 문이 나오면 변화를 뜻한다 했고 사람이 끌려가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꿈은 약점이니까요. 약점은 곧 칼이 되고 칼은 결국 제 목을 겨누게 되니까요.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낮에는 얼음 같고 밤에는 불길 같았습니다. 세자는 때로 순한 모습이었지만 어떤 날은 눈이 붉어져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죠.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립니다. 그분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찢긴 사람, 갈라진 왕관 아래서 울부짖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마음이 아닌 결과를 봅니다. 결과가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가 생사를 나누죠. 문성국의 보고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자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모든 한숨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몰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세자가 저를 지나치며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분의 칼이군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저를 찌르는 칼이었고 미래를 예고하는 비명 같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원하지 않았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죄인이 되고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죠. 그날 밤 찬달빛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며 제 방의 바닥을 비출 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람이 흔들며 말했습니다. 곧 폭풍이 옵니다. 그 폭풍은 이미 궁궐 담장 위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매미가 우는 소리가 천년의 담장에 매달려 낮과 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 궁 안에서는 이미 가을도 겨울도 아닌 파국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파국은 불꽃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한밤중 갑작스러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비단 장막들이 불에 녹아내리고 기왓장 위에 불꽃이 튀며 마치 하늘이 타오르는 듯했죠. 궁인들의 비명이 어둠을 뚫고 쏟아졌습니다. 불이다. 불길을 막아라. 나는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뜨거운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달빛을 삼켜버렸습니다. 궁궐의 불은 재앙입니다. 특히 왕실의 거처에 불이 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끝을 뜻하죠. 문성국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세자가 불을 낸 것이랍니다. 그 말은 화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아니, 더 위험했습니다. 오빠, 증거는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두려움은 이미 전신을 덮고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여기선 의심이 증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은 낙선당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자의 남은 길을 태우고 있었다는 걸. 영조는 급히 내전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결론에 닿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이 숨을 죽인 것이죠. 그 다음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보고, 의심, 재확인,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끝을 알리는 방울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모든 것이 그의 운명을 악몽으로 몰아넣었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 숨결이 옆에서 들려오는데도 눈을 감으면 불길이 떠올랐고 문성국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이 기회를 잡아야 해. 기회? 기회란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잔인한 단어입니다. 기회는 누군가의 파멸 위에 피고 피로 물들어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문씨 일가가 세자의 몰락을 부추겼다. 다른 이는 반박하죠. 그들은 시대의 희생자일 뿐이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의 선택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죠. 궁궐에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힘을 얻은 자는 어둠 속에서 쓰러진다. 그 말은 오래된 속삭임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궁궐에 연기만 남았을 때 바람이 지나가며 잿가루를 흩날렸습니다. 그 잿빛 조각들 속에서 저는 제 미래를 본 듯했습니다. 그 재는 다른 건물에 앉을 수도 있고 몸에 묻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가 다른 곳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을까? 불길을 바라보는 제 손은 차갑고 가슴은 묵직했고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운명의 낙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불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곧 올 더 큰 어둠의 예고라는 것을. 낙선당이 불탄 그 밤 달빛이 연기를 가르고 내려앉을 때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만든 불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해도 그 불 속에서 누군가는 타 죽는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세자일지 왕일지 우리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 여름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해가 조금만 높아져도 숨이 막혔고 기와 위로 퍼진 열기가 궁궐의 공기를 눌러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치게 했죠. 하지만 그 무거움은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낙선당의 불길이 사그라지고 나서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고 시선 하나가 기름이 되었으며 침묵은 타오르기 직전의 산소처럼 짙었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불길이 향한 곳은 세자였습니다. 여름 한낮, 해가 천천히 내려앉을 때쯤 내관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수교문 씨, 전하께서 즉시 오라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그 무게는 더 짙어졌죠. 영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 사형집행인의 냉정함에 가까웠죠. 세자를 부르라. 그 말 한마디로 궁궐의 피가 얼었습니다. 잠시 후 세자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얼굴엔 분노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받은 아이가 세상에서 마지막 기대를 붙잡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엎드리라. 영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땅을 향해 이마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시렌쉐 속에서 영조는 말했습니다. 패하라. 그 두 글자는 번개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천둥도 비명도 없었지만 그날의 궁궐은 유례없는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잠시 후 영조는 세자를 들여다보는 듯 말했습니다. 뒤줄을 가져오라. 그때 제 다리가 풀리는 듯 했어요. 숨이 멎었고 손끝이 얼어붙었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뒤주, 곡식을 저장하는 나무 상자, 숨조차 쉴 수 없는 좁은 공간.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갈 곳도 아니었죠. 궁녀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군관들이 뒤줄을 가져오는 동안 대지조차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죠. 마치 오래 기다린 외로운 결말을 드디어 마주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문도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물을. 그 음성이 궁궐의 바닥을 타고 제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날만큼 어둡고 잔혹한 날은 없었습니다. 첫째 날, 세자는 물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날, 그는 살려달라 했습니다. 셋째 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넷째 날,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정적. 궁궐의 바람마저 멈춘 듯한 고요.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죠. 여섯째 날, 뒤주 주변엔 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일곱째 날, 궁궐의 땅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여덟째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새손 어린 정조가 조용히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죠. 아버지. 그 목소리는 허공을 찢고 궁궐의 담장을 흔들고 제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때 새손의 눈이 저를 스쳤습니다. 그 눈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하는 자의 눈, 지켜보는 자의 눈, 언젠가 되돌려줄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비극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자의 마음에 씨앗으로 남는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새벽,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이 기억이 잊혀지기를. 하지만 역사란 잊지 않습니다. 특히 잔인함은 가장 오래 남는 법이죠. 그날 뒤주가 닫힌 순간 운명이라는 긴 사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사슬 끝에는 언젠가 저의 이름이 걸려 있었음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함은 때때로 평화가 아니라 폭풍 직전의 정적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누군가는 밤마다 세자의 울음이 들린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뒤주가 놓였던 그 자리에 아직도 그림자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눈을 돌려 바라본다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자의 죽음 이후 제 지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1771년, 저는 수빈에 준하는 자리로 올랐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올랐던 제가 이제는 거의 왕비와도 같은 대우를 받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왕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했고 궁인들은 제 앞에 서면 숨을 삼키고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비단은 더 부드러워졌고 침실은 더 향기로웠으며 음식은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드러움, 그 모든 향기 속에서 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왕의 사랑이란 막강한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였기 때문이죠. 축하합니다, 수교마마. 궁녀들이 예를 올릴 때 그들의 눈 속에 섞인 감정들 아주 잘 보였습니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기다림.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궁에서는 누가 먼저 무너질지 보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일수록 바람은 세고 발 아래에는 기름칠된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미끄러져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옛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따뜻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탄다. 왕의 곁에 머무는 순간부터 제 몸에는 불씨가 붙어 있었어요. 불안, 두려움, 기묘한 자신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궁궐에서 제가 웃는 순간이면 멀리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성국, 그는 이미 작은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궁 내부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랐고 어떤 이는 그를 미래의 실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떨었습니다. 오빠야, 너무 빠르다. 너무 높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악기연의 물살에 올라탄 작은 배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길 바랐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정조 어린 새손이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 그 눈빛은 제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떠난 후 그 눈빛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엔 공허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숨겨진 불꽃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조가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 비단옷, 이 향기, 이 유, 결국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을. 밤이 되면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침전은 고요했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일까? 그러나 궁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은 늘 침묵으로 답하죠. 침묵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밤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절정에 올랐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조용하던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겸손했던 사람은 자리를 높이 보며 걷습니다.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그리고 당연함은 욕망으로 변해가죠. 저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처음 왕의 곁에서 숨을 참았던 그 조심스러움, 사람들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겸손함, 그것이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비틀렸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궁인들이 제 앞에 고개 숙이고 대신들조차 제 눈치를 볼 때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낮은 신분의 궁녀가 아니다. 그 오만함이 눈빛과 송긋과 걸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앉은 자리를 봤을 때 깨달았죠. 왕비가 아닌데 왕비의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누군가가 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그것은 한 번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선 하나를 밟고 조금 더 밀고 조금 더 당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서 있게 되죠. 그때 저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영빈이 씨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었지만 왕의 사랑 앞에서조차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제 손을 잡을 때 그 시선은 명령이자 선고였습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 명령은 달콤해 보였지만 사실은 칼날이었죠. 왜냐하면 왕의 총에는 세상의 적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문성국 역시 변했습니다. 한때는 조심스럽고 근심 많던 오빠가 이제는 궁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스스로를 옳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는 내가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 자신을 정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오빠는 서로에게 거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쯤 저는 가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운 비녀, 화려한 비단, 깨끗한 피부, 그리고 눈동자 속의 그림자. 그 그림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인이 아니라 권력이다. 방 안엔 향이 가득했고 양초는 은빛을 띠고 흔들렸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느껴지는 호화로움. 그런데요, 그 호화로움 속에서 가끔 매우 작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번개 같았지만 가슴에 남는 잿빛은 오래갔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빛이 아니라 빛 속에서 자라는 어둠이라는 걸. 그리고 진실은 그 어둠이 사람을 안심시키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궁 안의 사람들 중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문 씨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유혹 같았고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궁녀 출신 여인이 왕비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금지된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생각이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죠. 학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문 씨는 권력을 탐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말하죠. 그녀는 시대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할게요. 그때의 저는 피해자도 야심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궁은 길을 주지 않습니다. 궁은 미로를 줍니다. 누군가는 그 미로에서 살아남고 누군가는 미로의 돌벽에 부딪혀 사라지죠. 그리고 저는 그 미로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촛불을 위협하듯 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순간 문성국이 말했습니다. 누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 궁, 이 시대, 이 운명. 그 말이 제 귓가를 스치는 순간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왕의 곁에는 언젠가 쓰러질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1876년 초가 왔습니다. 겨울바람이 기와 끝을 훑고 궁궐 담장은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 공기 속에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또 다른 차가움이 피어났습니다. 그건 왕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기운이었습니다. 영조는 늙어 있었고 그의 기침 소리는 점점 길어졌으며 궁의 의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뱉었죠. 그리고 어느 아침 종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긴 울림, 천천히 끊기는 여운, 그건 조선이 숨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대왕 승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손에서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칼바람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칼의 이름은 정조.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제 곁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에서 단단한 눈빛의 왕자가 되었고 이제는 왕의 도포를 두르고 세상을 내려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그림자가 있었죠. 그림자의 이름은 아버지, 그리고 저와 문성국, 즉위식을 마치고 정조는 궁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바닥의 돌이 떨리는 듯했어요. 그날 오후 내관이 왔습니다. 상교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에서 숨이 멎었죠. 숙의 문씨의 자위를 삭탈하라. 찰나의 정적.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에서 빈도, 숫도, 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문씨, 혹은 이름조차 없는 그저 문녀였습니다. 몇 날 뒤 또 다른 명이 내려왔습니다. 문씨를 궁 밖으로 내치라. 궁녀들이 제 옷장을 비우며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기 위해 위로 올랐던 거구나. 궁을 떠나는 길, 저는 한 걸음마다 과거의 그림자를 밟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함께 들어왔던 그 문, 왕의 손을 잡았던 침전, 아이를 품고 울었던 새벽, 그리고 뒤주가 놓였던 그 자리. 모든 기억이 날카로운 바람처럼 폐부를 찔렀습니다. 문성국도 잡혀갔습니다. 그는 풍문처럼 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서 장정둘에게 끌려가며 무너진 모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누이야, 누이야, 우리를 버리지 말게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돌이 된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왕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진 자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처절한 진실이죠.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문씨가 무너졌다.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섰다. 말 속에는 위선이, 눈빛에는 안도와 잔혹함이 섞였죠. 궁은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가 쓰러져야 새로운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곳. 내가 웃었던 자리에 이제 다른 이들이 서 있었고 나는 조용히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왕의 손을 잡았고 아이를 품었고 궁궐의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무엇도 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낙엽이 쌓이고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었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조, 부디 잘 살아주십시오. 그 속삭임은 저주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뒤주 속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걸. 그는 복수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로 살아남은 아이가 왕이 된 것이죠. 그의 칼은 나를 향했지만 그 칼의 작동 배경에는 어린 시절 울음소리가 있었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궁에서 태어난 운명, 사랑받은 운명, 그리고 버려진 운명.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문이 닫히며 속삭였죠. 이제 슬픔의 길이 시작된다. 궁에서 쫓겨난 날, 하늘은 맑고 잔잔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내 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햇빛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궁녀들이 숨을 죽이고 뒤돌아보지 않는 채 내 짐을 문 밖으로 옮겼습니다. 제 발끝이 궁의 마지막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땅이 조금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말합니다. 따뜻했던 궁은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는다. 다만 따뜻함을 잃은 자만 추위를 느낄 뿐. 맞아요. 궁은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건 저였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숙의 문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씨, 혹은 사람들은 조롱하듯 문녀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땐 존귀했지만 내려오자마자 흙과 섞여 버렸습니다. 이름이란 결국 위치가 결정하는 것이더군요. 작은 집으로 옮겨진 뒤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함을 강요당한 곳이었죠. 과거의 비단과 향은 다 사라지고 뼈같은 찬 방석만 남았습니다. 한때 나를 향해 고개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나를 피했습니다. 그녀를 보면 재수없다. 왕을 거스르면 저렇게 된다. 사람들의 입은 칼이고 그 칼은 때론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곧 다른 명이 내려왔습니다. 문성국, 관직 박탈, 노비로 강등. 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오빠가 끌려 나가던 날 그는 울며 외쳤습니다. 누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외침 속에는 억울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슬픔, 후회,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깨달음도 있었죠. 우리는 잘못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잘못의 시대에 있었던 걸까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씨 일가는 탐욕의 대가를 치렀다. 또 누구는 반박합니다. 그들은 정조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탐했기에 희생된 것이고 희생되었기에 더 탐하게 되었던 존재였겠죠.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는 더욱 가혹한 명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유배, 관노비행. 조선에서 제주 유배는 바다 끝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결국 그 바람과 바닷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의 반대편, 그곳이 바로 우리가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였으니까요. 다만 숨이 아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궁궐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했어요. 그 소리가 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와라. 다시 무너져라. 궁은 그런 곳입니다. 올라오는 자를 끌어당기고 떨어지는 자는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그들이 나를 부르던 이름과 그들이 내 앞에서 숙이던 머리를. 권력은 기억을 지우는 가장 빠른 손입니다. 하지만 제가 잊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궁에서 방을 나서던 날 정조가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죠. 그저 냉철한 왕, 결정된 운명의 수행자. 그리고 우리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 속에서 아주 짧게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슬픔? 죄책감? 연민? 아니요.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뒤주 앞에서 떨리던 어린 소년의 기억, 피 묻은 침묵의 기억, 아버지의 죽음을 본 아이의 기억.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그의 칼끝에 남아 있었죠. 그 칼이 나를 향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작은 집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마음속을 쓰다듬었습니다. 영광은 지나갔고 사람들도 지나갔고 나의 이름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바람, 그리고 후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위에 있을 때보다 이제야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 그 진실은 차갑고 잔인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문시여,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 너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곧 내 마지막을 데려오리라는 것을. 유배된 채 작은 촉에 머물던 날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 비단 커튼이 춤추던 자리를 떠나 이제는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낡은 종이창 너머로 흙먼지와 들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궐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 향로의 연기, 비단이 스칠 때 나는 부드러운 소리. 이제는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그 화려함 속에 있을 때는 답답해서 숨이 막혔는데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 오히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자유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바람처럼 차갑고 잔인한 법이죠. 사람들은 내 집 앞에 몰래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문씨란다. 세자를... 그 말 끝에는 진실보다 더 무서운 상상이 매달려 있었죠. 궁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궁의 벽은 높았지만 사람의 입은 더 높고 더 날카롭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방 앞에 발자국이 멈추었습니다. 묵직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이미 답을 알고 오는 자의 발걸음이었죠. 문이 열리고 내관이 조용히 머리 숙였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목재함. 그리고 짧은 말, 전하의 명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사약이냐? 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밀었죠. 그 잔은 작고 조용했고 눈처럼 하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약. 궁에서는 언제나 속삭이는 단어. 그러나 막상 눈앞에 놓이니 그 단어는 사뭇 고요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울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나는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쓴맛. 그것은 독의 맛이 아니라 세월의 맛이었습니다. 권력의 맛, 후회의 맛, 사랑의 잔향, 그리고 미움의 그림자. 내 입천장을 타고 내려가는 그 액체가 내 모든 기억을 따라 미끄러지는 듯 했어요. 첫 목이 내려갔을 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끝이라면 적어도 마지막까지 나를 낮추고 싶지 않았어요. 궁에서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내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툭! 나의 삶처럼 아주 작은 소리를 남기고 몸이 굳어오고 호흡이 서서히 끊어질 때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들판을 비추고 바람이 한 송이 풀잎을 흔드는 모습.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푸른 하늘 위로 사라졌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이었음을. 내 욕망도 영광도 두려움도 오만도 모두 바람처럼 스쳐간 꿈이었다는 것을.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조용한 해방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이 입술을 떠날 때 눈앞엔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소년. 이제는 왕이 된 정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엔 원망도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 그 깊고 고요한 슬픔이 한 시대를 삼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나는 사라졌습니다. 끝은 조용했습니다. 왕의 품에서 시작해 왕의 아들의 명으로 마친 인생.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여인. 역사는 말하겠죠. 누가 옳았는지, 누가 악인이었는지.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는 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으니까요. 나는 그림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인간이 있었다는 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던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작은 집에 흔들리는 문살과 햇빛이 바닥에 흩뿌린 가느다란 금빛 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속삭이고 판단하고 잊고 또 기억했죠. 죽음 뒤에 남는 건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 중 가장 무거운 마음을 지닌 이는 정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조는 냉혹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칼끝에는 복수보다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걸.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은 힘이 되었고 무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벌했지만 그 벌은 곧 그 자신을 찢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벌한 이는 단지 후궁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 이후의 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조는 학문을 일으켰고 탁월한 인재를 기용했으며 새로운 바람을 궁 안팎으로 퍼뜨렸죠. 규장각의 문이 열리고 젊은 학자들의 붓은 힘을 얻었습니다. 수원 화성이 천천히 세워졌고 백성들은 왕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시대의 밑바닥에는 늘 한 줄기 어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내가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뒤주 앞에서 울던 소년의 마음이었죠. 정조는 아버지를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장헌세자로 추존되고 능은 더 높은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능 앞에서 종종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그가 그때 무엇을 속삭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슬픔이었을까요? 내 딸들, 화령공주와 화완옹주는 내가 남긴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궁의 따뜻함도 차가움도 알고 자랐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죠. 그들의 삶은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병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는 속삭입니다. 그 마음이 오래 버티지 못한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나를 기억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욕망을 가진 여인, 야망으로 가득 찬 후궁, 권력의 희생자 혹은 괴물.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합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살아남고 싶었으며 두려웠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이란 곳은 사람을 높여주지만 결국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내 이름은 지워졌지만 내 이야기는 흩어져 남았고
내 선택과 실수는 역사의 바람 속에서 여전히 흔들립니다. 바람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람은 기억합니다. 비단옷의 냄새와 눈물의 맛과 사약이 남긴 마지막 떨림까지. 이제는 알지요. 권력이란 불꽃은 아름답지만 그 불꽃에 가장 가까운 이는 가장 먼저 타오릅니다. 끝에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해방이 아니며 권력은 안식처가 아니며 슬픔은 항상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정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내 피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과 분노, 사랑과 슬픔이 그를 만든 것이죠. 나는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시대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떠납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달빛이 흘러가는 밤이면 어딘가에서 들릴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높은 담 위로 지나가는 바람 속에 조용한 속삭임이. 나는 그저 사람이었다. 이제 천천히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마치 촛불이 마지막 바람에 흔들리듯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궁궐의 높은 기와 아래에서 시작해 작은 초가집의 조용한 방에서 끝났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길었던 것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운명의 무게.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 선과 악으로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겹치고 충성 속에 두려움이 숨고 복수 속에 그리움이 잠겨 있죠. 문 씨는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그 답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새벽 안개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운명을 따라 걸었습니다. 왕과 왕자를 잇는 길, 사랑과 복수가 교차하는 길, 사람과 권력이 맞닿은 가장 날카로운 길. 이제 눈을 감고 그 길의 끝에 선 그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결국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었다. 이제 조용히 불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여기 이 순간만큼은 고요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우리 마음의 작은 조각을 보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